지난밤 사이 제주도 산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폭우가 우려되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0mm 이상이 예고됐습니다. 서울 등 내륙으로도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가장 강한 곳은 경북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고된 지역인데요. 비구름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도 어제 밤부터 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와 동작구 등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남해상의 정체 전선을 끌어올려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형 효과가 더해진 제주도 산간에는 밤사이 150mm가량의 비가 내렸고 남해안으로도 8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금은 비구름이 북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면서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북 상주와 영덕, 울진,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조금 전 5시 반부터는 충남 공주와 또 청양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남해 서부 해상과 서해 중부,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과 지리산 부근, 강원도 내륙으로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에는 앞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만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온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 그리고 하천 주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차도 출입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강한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미끄러짐 현상으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이 첫 대면 일정부터 연기되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첫 후속 협상 개최와 관련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벌이면서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앞으로 며칠 안에 협상을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회담 연기를 알리면서 향후 며칠 안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장을 관할하는 스위스 주 정부는 양국 대표단이 19일에서 21일 사이 MOU 이행을 위해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일까지였던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최장 2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 JD 벤스 부통령 등 협상단의 움직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의 첫 기술 실무 협상을 주말로 예상하면서도 이란의 준비가 언제 완료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중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선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화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는데요. 휴전 발효 시점 이후에도 공습이 당분간 이어졌지만 추가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도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MOU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막으려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전쟁 기간 여러 번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Obviously, we fought very well with Israel, and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Israel. We were very formidable. And Bibi Netanyahu is a warrior prime minister.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후속 회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57달러로 전장보다 0.9% 올랐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영향으로 유가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n't put the heavy s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自衛隊の派遣については具体的に現時点で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米イラン間の合意と、それに伴う実際の情勢というものはしっかりと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애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척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회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지만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 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의 요원별 성명과 임관 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짓이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과장이 1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왜 안 되느냐고 질책하며 거듭 다시 쓰게 해 종일 수정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부인과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숨지기 직전인 지난 주말엔 부인에게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해 내려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엔 고인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 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로 착각해서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9,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9,000피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때 8천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천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2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 일가 사대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최대 정비 사업이죠.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활을 걸고 각자의 몫을 다투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장을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건축조합 현수막이 걸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대형 건설사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배너를 경쟁하듯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사실 속뜻은 시공사로 뽑아달라는 것.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부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낸 상황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총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 각 대형 건설사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 목동 곳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관을 세우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으로 목동 지역 대장단지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고급 주거에서는 프라이빗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를 비롯해서 프라이빗 짐,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요. 한강 등 조망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며 각각 강점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여론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성입니다. 일단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용적률 수준은 모두 150% 이하로 재건축 시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키울 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40층 높이의 청사진들을 건설사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 말부터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기준에 김포공항 주변인 목동 일대 스카이라인도 90m 제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지 모두가 그 전에 시공사를 뽑아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전에 조합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끝마치시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한 안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14개 재건축 단지 중 이주와 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얼마만큼의 이주비 지원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지도 목동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명함을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서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맞서 기존 사관학교 동문들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논쟁에 더해 육군 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근 전직 육군 참모총장 13명이 일간지에 게재한 성명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육사 총동창회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대 논리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장교 전문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한 뒤 1, 2학년엔 공통교육을, 육해공군별 전공교육은 3, 4학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년 만에 공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냐는 게 대표적인 반론입니다. 최근 안규백 장관이 3군 사관학교를 순회했지만 생도와 학부모 사이에선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전문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ROTC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자체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사관학교 통합은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육해공 합동작전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장교 양성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을 잘 설계하고 우수 교수진을 초빙하면 교육의 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건 12.3 계엄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육사 출신 힘을 빼고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챗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적 대화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챗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광고 노출 대상은 챗GPT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고요금제를 사용하는 성인입니다. 오픈AI는 챗GPT 무료 버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는 챗GPT의 답변과 명확히 분리돼 이용자가 광고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료 버전에서도 1일 무료 메시지 수를 줄이면 광고를 수신 거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건강과 연애 등 챗GPT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 관련된 거라든지 개인적인 민감한 그런 정신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사적인 얘기를 갖다 주고받을 텐데 그랬을 때 뭐 약물이 이상한 게 이제 광고로 뜰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쟁업체인 엔트로픽은 오픈AI의 광고 도입을 비꼬는 영상을 광고로 만들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 이어 국내에서도 챗GPT의 광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무료 버전의 광고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어제도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과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우리 대표팀을 향한 시민들의 믿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응원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빨간 색깔 옷 입고 지하철 탔을 때 조금 민망했거든요. 근데 광화문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열기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4년 전부터 이미 심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기 올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왔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이 설령구 쪽으로 멋진 크로스를 날렸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다음 경기도 정말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응원을 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멕시코에 아쉽게 진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에 완패한 뒤 체코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두 경기의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는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며 힘 한번 못 쓰고 졌습니다. 그러나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경기했고 롱볼 위주로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체코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자 남아공은 계속 압박하며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내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남아공의 직선적인 공격은 김민재와 이한범이 버티는 우리 수비진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롱볼 이후 세컨볼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 능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보입니다. 남아공은 체코전에서 양쪽 윙백을 과감하게 동시에 전진시켰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팀투가 강점인 홍명보로서는 역습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남아공의 가장 큰 악재는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모코에나의 결장입니다. 모코에나는 체코전에서 팀 내 최다인 93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In the first half, I was not too impressed at all. But second half, you know what, we came, we showed South Africa, we showed what we about.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32강 진출 여부를 정하게 된 홍명보.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4번 만나 1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이번 주말만큼은 비 소식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량도 줄어들겠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 20만 대가량 더 감소하겠습니다. 비가 꽤 내리다 보니 곳곳으론 돌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인데요. 김천분기점 일대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견인 작업 때문에 지금 이 일대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 꽤나 걸릴 것으로 보여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 내리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가 내릴 때는 무조건 감속으로 과속은 피해 주셔야겠고요. 안전거리도 또한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안쪽도 빗길 사고입니다. 백번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부근 3차로와 5차로 쪽은 피해서 차로 변경 잘해 주셔야겠고요. 경기 동쪽 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지나시더라도 판교 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전방 주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안성 부근 밀리는 이유 사고 여파 받기 때문이고요. 이전으로는 남사 일대 교통량 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갓길에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앞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길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훈이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 곳인데요. 주로 강원도와 영남 지방입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 다른 지역에도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이미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는 강원 산지에 200mm 이상, 서울도 최고 80mm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영동과 경북 영주에 이어서 충남 공주와 또 청양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2도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과 춘천이 24도, 청주 26도, 대전 2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점차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